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 뭐, 또 휴일한 게 항상 그렇잖아요. 또 지나고 나면 잘 보냈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월요일이 됐어요. 지금 쌤이 촬영하고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날은 일요일도 지나고 월요일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1920년대 일본이 민족 분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제목으로 할 것 같으면 1920년대 항일 민족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꼭 항일 민족 운동이라 해서 뭐 100% 그냥 무조건 일제에 저항하자 활동했던 분들도 있지만 사회 곳곳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민족 운동 중에서도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했었던 그 수업에서 근데 일제가 그 민족 분열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 생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좀 타협적인 사람들도 생겼죠. 나중에는 이제 친일파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1920년대 이후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건너온 또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항하는 방법이나 목적이나 투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장 투쟁하는 것도 좋고 외교적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게 독립을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본 실력을 쌓은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물론 무장 투쟁을 하거나 외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는 일본이 지향하는 바하고 비슷하지 않냐? 일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 실력 쌓으면 자치도 허용해주고 나중에 독립을 시켜줄게.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 의도하기도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이 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민족끼리 분열을 일으킨 거긴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실제로도 한국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토대를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딱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이란 건 뭐냐면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영상 하나 봤잖아요. 거기 나왔던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급진적으로 산업들이 발전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조선에 넘어와서 한국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잘 팔리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도록 벌였던 캠페인,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말 그대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실시한 건데요. 당시에 가장 상인들도 많이 모여 살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이 있었던 평양,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이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구호가 있어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일본 상품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나라 물건 쓰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방해도 심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물산 장려 운동 자체가 한국인들이 주축을 해서 일으킨 운동이긴 합니다만 당시 자본가들, 그러니까 좀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1920년대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한국의 면에다가 아니면 한국의 군에다가 학교를 몇 개씩 설치해 주겠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학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가장 맹점이 뭐라고 했었어요?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 기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로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도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에서 세우는 대학을 설립하자 하는 운동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금을 활동을 해요. 우리 국채보상 운동 했던 것처럼 모금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인가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일제가 탄압을 해버려요. 이것도 항상 방식이 똑같죠. 이거를 이제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 돈을 뭐 착복했다, 잘못 어디 단데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대신에 설립된 대학이 이거였잖아요. 자, 이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대학교였을까요? 네, 이런 실력 양성 운동 말고도 다양한 사회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회 운동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농민 운동. 자, 그다음에 노동 운동. 자, 그다음에 소년 운동.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형평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위에 거는 대충 뜻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농민 운동은 딴 게 아닙니다. 1910년대 일제가 벌였던 여러 경제 정책 중에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토지 조사 사업 때 많은 한국인 농민들이 토지를 잃거나 상당수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맺어야만 했던 소작농들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특히나 이 농민운동은 그 불평등한 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에 소작료를 낼 수 없다, 좀 더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이뤄진 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소작료 납부 거부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나중에는 지주들 뒤편에 또 일제가 있었잖아요. 그 일제가 아마 지주 편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일제를 겨냥하고 민족운동으로 발전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입니다. 당시에 한국에도 공장들이 여러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회사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노동자들도 이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에서 불평등한 경우가 꽤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일제가 불법적인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자본가들, 소수의 사용자들을 뒷배에서 봐준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운동의 사례가 있는데요, 원산에서 일어난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총파업,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여요. 물론 일제에서는 이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기업가, 자본가들한테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해서도 투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자, 다음은 소년운동입니다. 이 소년운동은 말 그대로 어린이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린이날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있죠? 누구신가요? 이것도 과제로 낼까요? 네, 과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크레스팅에 답을 올리실 때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도 있어요. 네. 자, 이 어린이날 만드신 뭐뭐뭐 선생님께서는 사실 여러분들 동학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바뀌는데, 이 천도교를 종교로 하신 분이고 당시에 천도교를 이끌었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어요. 이 천도교에서, 그러니까 동학으로 갈게요. 동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늘님이 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 신분 차별 뿐만 아니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마음에 하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날을 만든 이 분 입장에서는 어른이라고 하는 건 명칭이 있는데 왜 아이들은 명칭이 없느냐, 1호 끝나는 게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왜 없느냐,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라는 것이고,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고 더 존중해주는 그런 기념할 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도 많이 펴냈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도 펴냈을 만큼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을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입니다. 이 형평운동은 뭐냐면 1894년에 갑오개혁 당시에 신분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계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양반이든 중인이든 농민이든 천민이든 없어졌는데, 여전히 1920년대 이후까지라도 백정들, 그러니까 도살업자 는 유기업을 하는 백정들 아시죠? 백정들. 이 백정들에 대한 냉혹한 시선들, 차별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형평이라는 말 이 자체가 그냥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평등. 자, 이 형평운동 말 그대로 옛날 백정들이 아직까지도 탄압받고 차별받는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저항을 한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때 신문제가 폐지된 때가 언젠지 역사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920년대 또 계속해서 민족 운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1월 달 말에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때 설명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광주 5.18 민주항쟁 아니고요. 학생운동입니다. 그전에는 1926년에 60만세 운동도 있었는데 1926년 60만세 운동은 3.1 운동이 고종이 승하한 걸 계기로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승하합니다. 왕이 죽었다는 걸 승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7년 사이에 죽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일제가 또 죽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만세 운동을 기획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을 일으킨 분들은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은 지식인들, 민족 지도자들인데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가 됐는데요. 1929년 광주 학생운동도 학생들이 주동해서 일으킨 거긴 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저항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기획된 건 아니었고요. 선생님이 11월 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이 갈등을 겪다가 그거를 일본 학교 그리고 일본 경찰 당국에서 차별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생들의 사건으로 광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조선 전체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만큼 당시 학생들이 민족적 저항을 하는데 주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이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족 분열 정책 때문에 타협적인 사람들이 생긴가 하면 비타협적인 사람들도 생겼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이후에 소련에서 건너온 사회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생겼을 만큼 민족 운동 단체들에게 분열이 많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신관회입니다. 신관회. 자, 이 신관회는 일제 타협적인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타협적이지 않은 민족 지도자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제 저항하는 것이면 좌우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관회가 조직이 됐었습니다. 자, 이 신관회는요, 각종 실력 양성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시키려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봤었던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신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광주 학생운동 자체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고, 진상조사를 했을 만큼 신관회가 이런 민족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도 이런 다양한 의미로 민족운동이 진행이 됐었고요. 특히나 이런 신관회 같은 경우에는 분열돼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이 합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관회는 내부적으로 타협적이지 않지만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지식인들과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이에 내분도 있었고요. 그 내분을 역이용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신관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192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장투쟁은 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일제와 군사적으로 대결을 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던지는 물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런 암울했던 1920년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민족 지도자면 민족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이면 학생, 일반인들 민중이면 민중, 당시에 처해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그 문제의식이라 하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될만 했었는지,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투쟁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당시 한국인들이 3천만 명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직업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배운 곳도 다르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고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뇌들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